안녕하세요. 마음으로 가르치는 국한 선생입니다. 오늘부터 문법 수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수업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수업하지 않을 거니까 차근차근 제가 수업하는 부분들 이해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내신 시험이든 수능 시험이든 혹은 그 외에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도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족하지 않은 강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법을 공부하면서 이 문법이라고 하는 영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법이란 영역이 여러분들한테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어느 영역도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된 원리를 바탕으로 규칙화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규칙화시킬 수 있느냐를 요구해요. 근데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규칙화를 시키는 것이 문법 공부에서 가장 큰 관건인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잘 오해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문법은 암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다른 영역에 비해서 문법은 암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암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상당수가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 배웠던 원리, 이해했던 원리를 바탕으로 규칙화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암기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학습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잘 이해가 돼서 그것을 규칙화시킬 수 있어서 그래서 단순 암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제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던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원리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규칙화시킬 수 있나? 항상 이 두 가지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문법 공부가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항상 여러분들의 학습에 점검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수능이든 어떤 시험이든 간에 시험에서 보통 다루고 있는 영역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문을 다루고 있는 의문론이라고 하는 의문을 다루고 있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론이라고 해서 형태소부터 단어를 문법 단위로 삼고 있는 어떤 그런 단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통사론이라고 하는 이건 문장을 기본 단위로 하는 영역인데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이 세 가지가 가장 시험에서의 핵심 단원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떤 담화라든가 내지는 국어의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이라고 하는 현대국어를 중심으로 이 세 단원을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 현대국어와 다른 어떤 차이가 중세국어에서는 어떻게, 근대국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담화 영역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의 영역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수업을 형태론부터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형태론과 통사론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요. 형태론과 관련된 부분들, 그와 더불어서 통사론까지가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수업을 형태론부터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형태론과 통사론을 먼저 학습하고 나서 마지막에 발음과 관련된 그 발음 문제였던 의문론을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 다음에 차근차근 그 다음에 복습하시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형태론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대체적으로는 한 강의가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바탕으로 한 강의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끊을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영역에 있어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짧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태론에서 일단 다뤄야 되는 영역이 크게 세 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있는 이 품사 부분이에요. 학습 단원이 세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건데 첫 번째 단원은 품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은 형태소, 형태소가 뭐냐, 그 다음에 단어가 뭐냐 이런 내용들이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품사와 관련된 어떤 지식, 그 다음에 형태소와 단어를 바탕으로 어떤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단어의 형성 내지는 이걸 단어의 짜임이라고 하는데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냐, 어근과 접사의 결합이냐,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냐,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냐, 이렇게 단어의 형성, 짜임까지 크게 세 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품사, 그 다음에 형태소와 단어, 그 다음에 단어의 형성이 내지는 단어의 짜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 단원을 수업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품사입니다. 그래서 이 품사와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형태소와 단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합성어니 파생어니 하는 단어의 형성 내지는 단어의 짜임새까지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까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품사와 관련된 개관만 좀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품사와 관련된 각각의 품사들에 대한 어떤 문법적인 공부는 다음 시간부터 하더라도 오늘은 품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것이고 그 품사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것들을 배울 건지에 관련된 설명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품사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품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품사라고 하는 부분은 단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단어를 전제로. 그런데 단어에 대한 정의를 잠깐 보시면 제가 이 밑에다가 해놨는데 단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된 정의를 보시면 이 단어는 분리해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 그 다음에 이 뒤에 내지는 이에 준하는 말 또는 그 말의 뒤에부터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할게요.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분리해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의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한국어뿐만이 아니고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중국어, 뭐 일본어 다 마찬가지예요. 세계 어느 나라의 언어에서도 단어에 대한 공통적인 정의는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어를 전제로 해서 품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품사의 개념 정의 잠깐 한번 봅니다. 공통된 단어의 성질, 그러니까 공통된 성질의 단어를 몇 갈래로 묶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성질의 단어를 몇 갈래로 묶어 놓은 것.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 품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고 제각각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다 모아봤더니 공통된 성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들을 다 묶어놓고 난 다음에 너는 이런 성질이 공통적이고 너희는 이러한 성질이 공통적이고 세상에 각각의 단어들이 있는데 아 너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구나. 너도 보니까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구나. 너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네. 그러고 보니까 너도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구나. 이렇게 공통된 성질을 중심으로 단어를 묶어놓은 것. 이걸 품사라고 하는데 이 국어의 품사는 분류를 하는 기준이 자 어떤 공통된 성질을 묶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묶는 기준이 있겠죠. 근데 그 기준이 국어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형태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고 기능 바꿔 말하면 기능은 역할이니까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공통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느냐. 그게 세 가지가 분류 기준이 있는데 형태상으로는 일단 그 형태가 바뀌냐 바뀌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서 분류를 합니다. 형태가 바뀌는 단어를 가변어라고 하고요. 형태가 바뀌지 않는 단어를 불변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면서 많이 보시겠지만 대다수의 단어는 불변어예요. 단어들은 대부분은 형태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형태가 특이하게 바뀌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우리의 품사상으로는 동사나 형용사 같은 단어들, 동사, 형용사 단어를 우리가 형태가 바뀌는 단어라고 하고 그 외의 대다수의 단어들은 형태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변한다, 가능하다. 그래서 변하는 것이 가능한 단어, 그러니까 형태가 바뀐다는 얘기겠죠. 형태가 바뀌는 단어는 가변어라고 하고 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이런 단어를 불변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능, 역할인데 문장 내에서 그 단어가 수행하는 역할이라든가 구실, 뭐 같은 말이겠죠. 역할이나 구실. 이것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기준이 있는데
어떤 몸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체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활용한다라고 해서 용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꾸며준다, 수식한다, 꾸며준다 그래서 수식언, 그 다음에 어떤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이다 그래서 관계언,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다 그래서 독립언이라고 분류해요. 그래서 이렇게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그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역할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의미인데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아, 너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구나. 너는 그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대신하는 말이구나. 너는 수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너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구나. 너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네. 너는 주로 체언을 꾸며주는, 그 다음에 너는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네. 내지 너는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 너는 어떤 감정과 관련된 어떤 단어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뭔가 의미를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 9개로, 그 다음에 기능을 중심으로 나눌 때는 5가지로, 그 다음에 형태를 중심으로 나눌 때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공통된 성질로 묶어놓은 관례인데 그 묶는 기준이 형태로 묶을 수도 있고 기능으로 묶을 수도 있고 의미로도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품사의 분류 기준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되는데 외울 것이 아니라 형태 갖고 나눌 수 있구나, 기능 갖고 나눌 수 있구나, 의미 갖고 나눌 수 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잘 담아 놓으셔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3가지 중에서 특히 중요한 기준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수업할 때 그 기능과 관련된 설명에서 조금 더 제가 더 강조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품사의 분류 기준 3가지를 보셨는데 그 3가지를 가지고서 눈에 보이게끔 가시적으로 표로 만들어 보면 이 표로 볼 수 있어요. 형태상으로는 이 형태상으로는 불변어와 가변어. 그러니까 형태가 바뀔 수 있다, 형태가 바뀔 수 없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표에서도 대부분의 단어들은 불변어입니다. 차차 마지막에 강론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형태가 바뀌지 않는데 형태가 바뀌는 것은 뒤에 보면 기능상으로 얘기했을 때 체언, 관계언, 독립언, 수식언 얘네들은 형태가 바뀌지 않지만 용어는 이 용이 활용한단 말이고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형태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음 시간부터 바로 이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는 이름을 나타내면 명사, 그 다음에 이름을 대신하는 말 대명사, 그 다음에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면 수사, 그 다음에 어떤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 부분, 그건 조사, 그 다음에 어떤 놀람이나 느낌, 불음, 응답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는 감탄사, 그 다음에 체언어표에 놓여서 어떠한의 형태로 형태를 꾸며주는 말, 어떠한의 형태, 예를 들어서 옛 책이라면 이 책이라고 하는 명사를 어떠한의 형식으로 꾸며주는 이런 옛 같은 단어, 이러한 단어를 관형사, 그 다음에 용어를 어떻게 형식으로 꾸며주는 말, 뭐 예를 들어서 달린다 라고 하는 동사 앞에 빨리, 그래서 어떻게 달리냐면 빨리 달린다, 이렇게 어떻게 형태로 꾸며주는 말, 이걸 부사, 그 다음에 동작이나 움직임, 이걸 나타내는 단어는 동사, 그 다음에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는 형용사, 이렇게 의미로는 9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품사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형태상으로는 어떻게 분류하지, 기능상으로는 어떻게 분류하지, 의미상으로는 어떻게 분류하지,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밑에 단어와 관련지어서 이 뒤에 말은 나중에 가서 하겠다고 했는데 잠깐만 얘기를 해놓고 간다면 일반적으로 단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분리해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냐 없냐, 이 자립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의 단어의 정의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조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이가, 을이란 조사. 근데 앞에서 봤었던 말에 보면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어야 단어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말은 조사가 자립적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뭐 철수가 한때 철수를 빼고 가만을 가지고 우리가 자립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조사를 단어로 인정해요. 이 정의에 보면 그 말을 붙어서 문법적 기능, 그러니까 철수가 밥을 먹었다 할 때 철수 뒤에 붙은 가는 철수 뒤에 붙어서 그 문법적 기능이 주어가 되게 해준다는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뒤에 가서 조사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 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정의로 본다면 단어로 보기 어렵지만 우리 국어에서는 조사를 단어로 인정해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이견이 있지만 학교문법에서는 이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조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놈이 있는데 이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 격조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조사도 있고 보조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것은 서술어가 되게 만들어주는 조사예요. 이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다는 조사라고 하는 거 아까 위에서 봤지만 조사는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불변어예요. 그런데 서술격 조사 이다는 예외적으로 동사나 형용사처럼 형태가 변합니다. 이 이다라는 이 말은 이다, 이고, 이니, 이어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고정돼서 쓰이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라고 하는 어떤 이 품사는 대체적으로는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불변어지만 이 서술격 조사만큼은 불변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특히 여기서도 드러나지만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립해 쓰일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예외적인 것이 있어요. 이렇게 조사처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조사는 불변어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이지만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불변어가 아닌 불변어라고 하는 어떤 조사의 특성에서 벗어난 어떤 이런 조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문법에서 법칙처럼 내지는 이 문법에서 정해진 대로 예외 없이 모든 것들이 딱 들어가면 다 좋은데 어떤 단어의 문법적인 어떤 부분들을 공부하다 보면 각각의 부분에서 이렇게 뭔가 예외적인 부분들이 생겨나요. 근데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부분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가 끝나고 나야 이 예외적인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소화도, 이 부분에 대한 학습도 수월해져요. 그런데 예외적인 것만 눈에 보이게 되면 일반적인 것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부분에서 규칙화시키는 부분들이 봐야 그것과 다른 예외적인 부분들이 눈에 띄고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남을 텐데 예외적인 어떤 측면에서만 한정된 공부를 하게 되면 자꾸 일반적으로 그 품사 내지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잘 못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일반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을 우선으로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선적으로 일반론에 관련된 공부들이 다 되고 나면 그 뒤에 그렇지만 이런 예외들도 있구나, 이런 예외적인 사항들도 알아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해 가시는 것이 문법 공부할 때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처음에 제 소개부터 잠깐 인사말을 하는 바람에 강의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오늘 제가 수업했던 부분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개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쪼개서 강론에서 용언이 뭔지, 그다음에 뭐 체언이 뭔지, 관계언이 뭔지 각각에 대한 수업을 할 거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따라오시고 오늘은 제가 부탁드렸던 공부하는 자세, 그다음에 품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괄적인 어떤 말씀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